2017년 9월 성남 분당경찰서. 한 통의 보고가 실종팀에서 강력계로 넘어온다. 내용은 이러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40대 여성이 한 달 넘게 연락이 두절됐다는 것이었다. 사건의 시작은 한 달 전. 2017년 8월 10일 성남시 주민센터 소속의 사회복지사가 실종 접수를 위해 경찰서에 방문한다. 그는 자신이 담당하던 수급 대상자가 며칠째 보이지 않는다고 경찰에 전한다. 실종자의 통장에는 입금은 있었지만 출금이 없었고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으며 정기적으로 방문하던 약국에도 발길이 끊긴 상태였다. 복지사는 이 사실이 이상하다고 판단했고 그녀의 주변에 있는 남성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었다. 이유는 같이 산다는 이 남성이 오 씨의 수급비를 계속해서 대신 수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실종 신고로 사건을 접수하고 오 씨의 신원을 확인한다. 실종자 오 씨는 1970년대 후반 출생, 성남시 모란시장 인근에서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며 살아가던 인물이었다. 그녀는 미약하게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평소에 조용하고 순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다. 경찰은 오 씨의 동거 남성을 대상으로 탐문을 시작한다. 그 남성은 오 씨가 사라진 건 지난 7월 14일이라고 진술했다. 그날은 모란 5일장이 열리던 날로 동거남과 함께 시장에 나갔다가 동거남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라진 것이라고 경찰에게 진술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건 8월 10일. 즉, 오 씨가 사라진 지 거의 한 달이 지난 뒤였다. 그런데도 함께 살던 남성은 경찰에 어떤 신고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경찰은 당연히 이 점을 수상하게 여겨 남성을 추궁하였으나 남성은 오 씨가 종종 오랜 시간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고 그때마다 오 씨를 추궁하면 친구 집에 있다가 돌아온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동거남은 이러한 일 때문에 오 씨와 다투는 일도 많았다고 하였다. 또한 수급비를 대신 챙긴 이유는 오 씨에게서 수급비 관리를 요청받아 도움을 주기 위한 일이었다고 진술했다. 이번에 오 씨가 또다시 오랜 시간 연락이 되지 않아 단단히 격분한 상태로 오 씨와 결별을 위해 오 씨의 모든 짐을 현관에 내놓은 상태였고 수급비 관리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찰에게 진술했다. 경찰은 사라진 오 씨의 행적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오 씨의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는 모란시장이 아닌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야산 근처에서 끊겼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어떠한 카드 사용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오 씨의 생존 반응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던 것이다. 일상에서 갑자기 사라진 사람의 흔적이 전혀 다른 지역에서 멈춰 있었다는 것이다. 형사들은 이때부터 이 사건이 단순한 가출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해진다. 관계의 그림자. 경찰은 먼저 오 씨가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였다는 장소 성남 모란시장을 중심으로 탐문을 시작한다.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오 씨는 장날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던 인물. 시장 상인들 사이에선 조용하고 온순한 사람이었다. 오 씨는 주로 혼자였지만 간혹 같이 다니던 한 여성이 있었다고 하였다. 그 여성은 황 씨였다. 시장 사람들은 둘을 붙어 다니는 사이라고 기억하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황 씨에 주목한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단순한 지인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장사를 하며 가까워졌고 황 씨의 아들은 오 씨를 이모라고 부르며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술을 마시고 밤늦게까지 나무 상자에 함께 앉아 담배를 나눴다는 목격담도 들려왔다. 하지만 그런 둘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암시하는 증언들도 있었다. 시장 상인 중 일부는 오 씨가 이제 황 씨랑은 거리를 둬야겠다고 말한 걸 들었다고 전했다. 황 씨는 최근 몇 달간 오 씨가 시장에 나오지 않는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광주에 있다거나 지금은 찾아오지 말라는 얘기만 전해받았다고 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말들이 어디서부터 사실이고 어디서부터 거짓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이쯤에서 경찰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감추려는 누군가가 있다는 가설에 무게를 두기 시작한다.
그러던 중 수사팀은 과거 황 씨와 오 씨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을 확인하게 된다. 몇 년 전 황 씨와 그녀의 아들이 오 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오 씨 집에 있는 돼지 저금통과 반찬을 가져간 사실이 있었고, 이 일로 두 사람은 실제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다. 처벌은 경미했지만 사건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컸다. 서로를 가족처럼 불렀던 사이. 하지만 그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용당한 믿음. 수사팀은 오 씨의 주변을 더 깊이 파고든다. 그 과정에서 황 씨가 오 씨에게 금전적 부탁을 한 정황이 드러난다. 황 씨는 어느 날 자신의 아들에게 차를 사주고 싶다며 오 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청한다. 지적장애가 있던 오 씨는 평소 황 씨의 말을 잘 따랐지만 이번만큼은 거절했다. 오 씨가 거절하자 황 씨는 감히 자신의 부탁을 거절한 오 씨를 괘씸하게 생각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둘의 관계는 점점 뒤틀리기 시작했다. 황 씨는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오 씨가 이상하게 변했다고 말하며 오 씨의 험담을 늘어놓았고, 이에 오 씨가 시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그걸 자기 탓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이 시기를 전후해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드러난다. 수사팀은 오 씨의 동거남에게서 예상치 못한 진술을 듣게 된다. 오 씨가 어느 날 자신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다. 황 씨가 돈을 줄 테니 따라가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그 집에서 어떤 남자랑 잤다. 근데 돈은 못 받았다. 그 이야기는 처음엔 말도 안 되는 듯 들렸지만 뒤이어 수사팀이 확보한 주변인의 증언과 정황이 그 가능성을 뒷받침하였다. 황 씨는 오 씨를 데리고 자신의 남편이 살고 있는 강원도 철원집에 다녀온 적이 있었다. 황 씨 부부는 당시 별거 중이었고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그리고 황 씨는 남편의 약점을 잡기 위해 오 씨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녀는 오 씨를 데리고 남편 집에 갔고 오 씨를 자신의 남편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유도했고, 그 사실을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게 쓰려 했던 것으로 퍼즐이 맞춰진 것이다. 남편에게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외도 프레임을 씌운 뒤 혼인 파탄의 책임을 남편 쪽으로 몰아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했던 것이다. 오 씨는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따라갔다. 그녀에게는 그저 황 씨는 좋은 언니였고 황 씨의 의도를 크게 의심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 씨가 동거남에게 이야기했던 어떤 남성은 바로 황 씨의 남편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정황을 진술해 줄 수 있는 황 씨의 남편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오 씨와의 관계를 가지고 황 씨로부터 압력을 받은 탓일지도 모르겠다.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이다. 이러한 일이 있었던 이후부터 오 씨는 황 씨에게 있어 비밀을 발설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황 씨의 계획을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이었고 동거남에게 말한 것처럼 언제든 그 입을 열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러한 사실이 지인들에게 알려진다면 자신은 매우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황 씨는 오 씨의 입이 열리기 전에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묻어야 할 입. 2017년 7월 경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황 씨는 이 시점부터 사전 계획에 들어간다. 먼저 남편 집 근처 텃밭의 위치를 다시 확인했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것을 대비해 아들을 계획에 끌어들인다. 그리고 오 씨에게 접근했다. 그날도 평소처럼 오 씨와 황 씨는 시장에서 함께 커피를 마셨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점은 황 씨가 오 씨에게 건넨 그 커피에는 수면 유도제가 들어있었던 것이다. 오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마셨다. 늘 마시던 달달한 믹스커피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 씨는 말수가 줄어들었고 이내 고개를 떨구기 시작했다고 한다. 황 씨는 미리 준비한 렌터카에 오 씨를 태웠고 아들과 함께 남편의 텃밭이 있는 강원도 철원으로 향한다.
그 텃밭은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고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었다. 오 씨는 차 안에서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몸이 축 늘어졌고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누구와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끔찍한 일은 현장에 도착한 직후 벌어진다. 오 씨를 등에 업은 아들이 텃밭 안쪽으로 들어가던 도중 오 씨가 몸을 미세하게 움직인 것이다. 그리고 이후 신음소리가 새어나오고 가쁜 숨소리가 들려왔다고 전해진다. 살아있었다. 완전히 잠든 것도 아니었고 무의식도 아니었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하지만 악마 같은 그들은 이를 인지하였으나 멈추지 않았다. 삽으로 땅을 파고 얕은 구덩이를 만들었다. 그리고 오 씨를 그 안에 눕힌다. 그렇게 황 씨와 아들은 그 위에 흙을 덮었다. 그렇게 오 씨는 땅속에 묻혔다. 이날은 2017년 7월 14일 5일장이 열리던 날. 동거남이 마지막으로 목격하였고 황 씨가 시장에 갔다가 헤어졌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날이었다. 뒤섞인 흔적. 오 씨가 사라진 지 한 달. 그 누구보다도 황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하고 있었다. 시장에선 황 씨에게 오 씨의 행방을 묻는 이들이 많았지만 황 씨는 늘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광주로 갔어. 잠깐 요양하러 간 거래. 이젠 찾아오지 말라고 하더라. 이야기마다 조금씩 말이 달랐다. 하지만 누구도 그걸 의심하지 않았다. 황 씨는 오 씨와 10년 지기였기 때문이다. 오 씨가 황 씨 말을 가장 잘 듣고 따른다는 사실을 시장 사람들 대부분이 알고 있던 일이었다. 그런데 그 말들을 흘려듣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바로 사회복지사였다. 복지사는 오 씨의 부재가 길어지자 직접 동거남을 찾아간다. 그리고 수상한 점을 정리해 경찰에 신고한다. 이 신고가 실종팀으로 전달되었고 다시 강력반으로 전달된 것이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다. 수사의 핵심은 7월 14일 정말 시장에 같이 있었느냐는 것이었다. 형사들은 모란시장 CCTV부터 확인한다. 그날 오 씨의 모습은 아예 지키지 않았다. 황 씨도 없었다. 시장 바닥에는 둘의 흔적이 없었다. 수사팀은 차량 이동 기록에 집중한다. 황 씨가 렌터카를 이용했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업체에 자료를 요청한다. GPS, 톨게이트 통과 기록, 블랙박스의 일부. 하나씩 맞춰보니 렌터카는 7월 14일 성남을 출발해 강원도 철원으로 향했고 다음 날 돌아온 기록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이 시점에서 단순 실종이 아닌 타살 가능성을 의심했다. 한 달이 지나서야 시작된 실종 수사. 그러나 경찰은 그 한 달 사이 벌어진 움직임을 조각처럼 맞춰가기 시작한다. 렌터카 안 블랙박스에는 선명하진 않지만 차 안에서 기울어 비스듬하게 보이는 여성의 실루엣이 있었다. 오 씨였다. 숨을 쉬고 있는 사람. 하지만 그날 이후 사라진 사람. 묻혔던 진실. 렌터카 기록과 CCTV 확보 이후 경찰은 황 씨를 소환한다. 황 씨는 태연했다. 수사팀이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황 씨는 자신은 오 씨의 실종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시골에 다녀온 건 아들이랑 잠깐 머리를 식히기 위해 바람을 쐬러 간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녀의 진술과 렌터카 이동 경로는 달랐다. 출발지, 도착지, 머무른 시간 모두 진술과 맞지 않았다. 결정적인 증거는 철원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된 오 씨의 휴대전화 신호였다. 경찰은 신호를 바탕으로 수색을 개시한다. 황 씨가 다녀갔던 강원도 철원의 밭 그 주변을 드론과 탐지견을 동원해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그리고 4개월 만에 그 땅 속에서 오 씨가 발견된다. 몸은 거의 똑바로 누운 상태였고 손은 얼굴을 감싸듯 올라와 있었다. 입과 코엔 흙이 가득 들어 있었고
폐에서도 흙이 검출됐다. 이는 당시 오 씨가 살아있었다는 결정적 증거였다. 부검인은 말했다. 자신의 상황을 인지한 채 질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오 씨 앞에 현장에 있던 수사관들도 말을 잇지 못했다. 지적장애가 있던 피해자. 가장 가까운 사람을 믿었기에 함정인지도 모른 채 따라갔고, 눈을 감기 전까지도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경찰은 즉시 황 씨와 아들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황 씨는 이때까지도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아들이 혼자 한 일이야. 나는 같이 간 것뿐이야. 나는 그냥 겁이 나서 말 못한 것뿐이야. 하지만 모든 정황은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서로를 가리킨 손가락. 황 씨를 조사한 다음 날 경찰은 아들 박 씨를 분리조사한다. 형사들은 이미 모든 정황을 확보한 상태였다. GPS, 블랙박스, 시신 위치, 그리고 수면제 성분. 이 밖에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 처음엔 박 씨도 말을 아꼈다. 그러나 몇 시간의 조사가 이어지자 결국 무너졌다. 박 씨는 말했다. 어머니가 시켰습니다. 커피에 약 타는 것도, 그날 천원으로 가는 것도, 구덩이 파는 것도 다 엄마가 하자고 했습니다. 황 씨는 반발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는 몰랐어. 나는 그냥 데리고 간 것뿐이야. 묻는 건 아들이 혼자 한 거야. 진술은 정면으로 충돌했다. 경찰은 두 사람을 분리 조사하며 진술을 교차 검증했다. 하지만 아들 박 씨의 진술은 일관됐다. 자신은 그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무섭기도 했고 잘못인지도 몰랐다고 반복했다. 수사팀은 결국 모두에게 공동정범 혐의를 적용한다. 계획, 실행, 은폐 모두가 함께였다고 판단했다. 법정에서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황 씨는 여전히 아들 단독 범행임을 주장했고 박 씨는 그 주장에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황 씨의 진술이 거짓에 가까웠다고 판단했다. 그녀의 진술은 계속 바뀌었고 세부적인 설명이 비현실적이었으며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았다. 반면 박 씨의 자백은 일정 부분 자책과 공포가 섞인 상태였고 전체 정황과도 잘 맞아 떨어졌다. 특히 수면제 구매 내역이 황 씨 명의였던 점, 철원 부근 위치를 황 씨가 먼저 제시한 점, 구덩이 파는 위치까지 황 씨가 먼저 지시했다는 박 씨의 진술은 다른 물적 증거와도 일치했다. 결국 법원은 모자가 함께 계획하고 실행한 공모 살인임을 인정하게 된다. 천륜으로 이어진 모자의 관계. 하지만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그들은 서로를 배신하며 무너져 갔다. 무너진 정의, 남겨진 자들. 재판이 끝나자 법정안은 침묵에 잠긴다. 오 씨의 유족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적장애가 있던 오 씨는 가족과도 오랜 시간 떨어져 지냈고 사회적 관계도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이야기들은 언론을 타고 퍼져나갔다. 10년지기에게 산채로 묻힌 여자. 친구의 명의를 이용하려다 살해까지 친구의 남편과 동침하고 이혼에 이용된 황당한 사건. 사건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누군가는 분노했고 누군가는 슬퍼했다. 그보다 많은 사람들은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판결은 그 물음에 대한 법적 응답이었다. 살인의 주범, 계획을 세운 자, 가장 신뢰를 저버린 인물. 황 씨에게는 징역 30년. 실행을 도운 자, 어머니의 말에 복종한 공범. 박 씨에게는 징역 18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을 인식한 채 질식당하는 과정에서 겪었을 극심한 공포와 고통은 말로 형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은 살인 이상의 비극이라고 덧붙였다. 그 말이 사건의 본질이었다. 죽음 자체보다 그 죽음을 만든 관계. 그 관계가 깨지는 순간 벌어진 파국. 그게 이 사건의 본질이었다.